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10시 38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장이 개장을 했는데 이뮤노반트가 뭐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알제넥스는 지금 13%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알제넥스는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엄청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대략 몇십 프로 이상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제넥스의 그 내용이 주당 순이익이 지금 3.74달러, 주당 3.74달러가 나왔고 매출액은 967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9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9억 달러. 그러면 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조가 넘은 건데 분기 매출이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죠? 분기 매출 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이 3.74달러. 예측치보다 약 37% 정도가량 높게 나온 거고요. 매출은 예측치보다 약 한 19.5% 정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상을 보수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엄청 좋더라. 그러니까 제품이 잘 팔렸다 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지금은 이제 뭐 보합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매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한올이나 이뮤노반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제넥스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도 상대편 매출이 잘 나왔네. 그러니까 MG랑 CIDP가 잘 팔리나 보네. MG CIDP 자리를 잘 잡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뮤노반트도 좀 미리 좀 출시 좀 하지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경쟁사가 매출이 저 정도로 잘 나왔으면 FcRn 저해제 시장이 확실히 커질 수 있다는 증명이 됐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점에서 한번 팩트 위주로 보면서 한올과 이뮤노반트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때 엄민용 위원님의 레포트에서 보면 경쟁사의 매출 성장이 되게 안 좋은 것으로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한올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멘트를 적어주신 것도 있었는데, 지금 딱 주가가 알제넥스는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뮤노반트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 매출에 대한 확대로 시장의 확대까지 점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뮤노반트가 아직은 상품화된 제품이 없고 내년에 임상 발표가 남아있고 아직 상품화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1402로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1402에 관한 실제 질병에 투약을 했을 때의 데이터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성공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기대감보다는 그 불확실성에 집중을 하면서 베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뮤노반트의 불확실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뮤노반트가 1402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질환이든 임상 투약만 진행하고 있고 데이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도 지금 70년간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 이뮤노반트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자 수도 대규모 환자고, 그래서 타겟할 수 있는 환자도 되게 많고, 시장이 큰 시장인데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이뮤노반트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물론 바토클리맙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건 있지만 1402로는 데이터 증명이 지금 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토클리맙으로 증명된 거 가지고만으로는 그 1402 데이터까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기대감을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비슷한 물질이고 같은 원리지만 엄연히 좀 개량된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바토클리맙보다 조금 발전을 시켜서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발전을 시켜서 내놓은 약물이기 때문에 아예 동일한 약물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환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작용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불확실성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약 이런 아제넥스 경쟁사가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가 커지는 시장 사이즈를 시가총액에 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거는 아제넥스가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해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중증근무력증이나 CIDP나 ITP나 이렇게 처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증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CIDP도 그렇고 프리필드 시린지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자가주사형으로 이제 투약이 가능하게끔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편의성 면에서도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고, 그리고 MG나 CIDP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 FcRn 저해제의 그 확장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시장성까지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평가를 안 받을 거냐, 도대체 언제 시장평가를 받을 수 있냐 라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임상의 확장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1402가 다른 질환의 임상을 확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그 확장된 임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데, 다른 긍정적인 데이터가 1402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없으면 새로운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따로 그런 기업 가치를 추가로 부여받거나 그러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내년으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일단 당장에 지금 8월 달에 실적 발표가 8월 8일에 할지 모르겠어요. 8월 11일이 일단 로이반트 실적 발표일이 됐는데 공지가 됐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에 로이반트 실적 발표일인데, 이때 이뮤노반트 관련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규로 진입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고, 중요한 거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 바토클리맙 6개월 관해 데이터가 8월 11일 월요일 로이반트 실적 발표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전에 8월 8일 금요일에 이뮤노반트가 따로 실적 발표를 할 거냐, 이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8월 11일에 로이반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이반트가 CEO를, 지금 로이반트 출신의 CEO를 이뮤노반트 임명을 했기 때문에 로이반트가 아마 더 장악력을 좀, 이뮤노반트에 대한 장악력을 좀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만 따로 하기보다는 로이반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같이 아마 임상 업데이트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이 좀 기다려지는 이유고, 이때 이제 바토클리맙,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6개월 관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기대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바토클리맙이긴 하지만 관해 데이터가 만약 6개월 동안 약물이 잘 유지가 됐다, 약물 투약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준다면 이게 또 이뮤노반트가 1402로 그레이브스병을 지금 한창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402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는 2027년 경에 발표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긴 했지만, 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 또는 1402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하늘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이 바토클리맙의 유지 데이터가 증명이 된다면 당장에 내년부터 이제 계속 나올 1402 데이터들,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 루푸스 개념 임상, 류마티스 관절염 3상에 대한 초기 데이터, 탑라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초기 데이터고, 투약 초기 데이터와 CLE, 루푸스 질환에 대한 개념 임상 2상 데이터가 이제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좀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를 통해서 얘네가 자가면역 질환에서 그래도 유지력도 꽤 있네. 그러면 2026년에 이제 1402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부분에
반영이 조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지만 8월 11일 때 로이반트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집중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때 발표를 안 하면 8월 27일에 그 이뮤노반트가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9월까지는 연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를 보면서 TED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데이터 미리 보기 정도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데이터들도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병증 데이터는 올해 하반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사실 갑상선 암병증은 뭐 되게 왈가왈부합니다. 사실 뭐 TED로는 뭐 상업화를 할 거다. 지난 중증근무력증 MG는 바토클리마비 3상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알제넥스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를 해서 그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시장에 진입하는 건 사실 이게 시장성이 없을 거라고 거의 보고 있고 1402로 대체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TE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이 알제넥스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1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TED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좀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멘트도 있고요. 부작용도 사실 콜레스테롤 부작용인데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다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로 병용 투여하면 조절이 되는 정도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정도니까 지금 TED 테페자라는 약물이 TED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 거의 유일한 치료제다시피 나와 있는데 그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청력 소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할 정도의 부작용은 충분히 된다, 이뮤노반트가. 그래서 TED는 아마 상업화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뮤노반트의 TED가 그 바토클리마비 TED 환자에 투여를 했을 때 초기에 확 고용량을 투여해서 TED 질환을 개선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340mg 저용량을 투여해서 그 TED 환자의 개선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요법 정도로 이제 쓸 거니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업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금 주식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일단 이뮤노반트가 1402에 집중을 하고 있고, 물론 TED 질환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경쟁사인 아제넥스가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TED가 먼저 출시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뮤노반트는 1402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TED가 성공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아제넥스가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성을 또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업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뮤노반트가 1402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TED도 아마 건너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증권가에서는 그게 불확실하니까 아마 주가가 한울도 그렇고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그렇게 반응이 쉽게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이 시장에 다 퍼져 있는 소식들이고, 사실 주식 가격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좋은 쪽으로만 해도 좋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너무 상상 속 얘기가 되진 않을까, 좀 노심초사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대면 이뮤노반트가 TED 만약에 상업화를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실망물 매물이 나올 가격대는 아니다. 사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한올이 27,000원 정도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1402로 너네 TED도 안 할 거다라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격대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TED는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1402로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TED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알제넥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FcRn 저해제가 시장 확장성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확장이 되고 있다는 이 모멘텀과 함께 이뮤노반트가 그 알제넥스의 데이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이뮤노반트 IMV-1402, 이름으로는 아이메로 프루바트라고 이제 지난 2분기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아이메로 프루바트가 1402 이름이 아이메로 프루바트입니다. 그래서 이 1402 약물이 내년부터 이제 데이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데이터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발표, 그러니까 류마티스가 될지 CLE 루푸스 개념 임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류마티스 초기 데이터 발표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초기 데이터 발표가 더 먼저 난다고 가정하고, 그때 1402가 만약에 초기 데이터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환자들의 개선 정도가 눈에 띈다, 임상의 유의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면 이 1402 데이터의 성공 가능성을 좀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TED 바토클리맙 TED 임상 데이터 탑라인 결과 발표보다 더 기대를 해야 될 건 그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게 될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데이터입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으로 TED 상업화를 안 하겠다 해도 만약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내년 데이터가 기대되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년 데이터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만약에 TED가 바토클리맙으로 상업화가 안 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는 좀 그때도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부터 데이터 발표가 이제 거의 한 반기별로, 분기별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반기별로 하나씩은 데이터 발표가 아마 나올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2, 3년 동안은 나올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의 FcRn 저해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데이터가 쌓이고 아제넥스든 존슨앤존슨이든 이뮤노반트든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서로 공유가 되고 이 FcRn 저해제의 역할이나 이론적인 것들이 더 습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장이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응증 임상이 좀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장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할 때는 좀 온전히 다 받기 시작하면 기대감으로만 가져도 충분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내년에 이제 처음 발표될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나오는 그레이브스병 바토클리맙 6개월 관해 데이터는 내년 그레이브스병이 한 내후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6개월 임상 데이터, 그 관해 데이터에 대한 발표에 대한 주가는 아마 그렇게 크게 막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만약에 뭐 더 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환자가 수가 크고 아무리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더라도 이뮤노반트가 1402로 진행하고 있는 약물인데 바토클리맙 데이터들에도 그 2년 후에 발표될 1402 아이메로푸르바트의 그 1402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는 기대감을 선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환자 수 자체가 그레이브스병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누가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1402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바토클리맙의 데이터는 이제는 조금 그 주가 상승의 트리거나 모멘텀이 되기에는 조금 이제 힘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데이터로 한올이 주가를 팍 상승하고 높게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제 140의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140의 데이터가 이제 계속 나올 것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한우를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내년이실 것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다행히 오늘 알제넥스가 만약에 실적 발표가 안 좋았으면, 이거 만약에 시장성이 꺾였으면 더 큰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게 중증근무력증 치료제가 어느 정도 FcRn 저해제가 성장성이 막히거나 아니면 뭐 CIDP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환자들이 투여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환자들이 이 약을 처방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좀 안 하거나 해서 이게 소문이 안 퍼지거나 해서 소문이 안 좋게 나거나 해서 이게 약물이 처방이 더 안 돼서 시장성이 쪼그라들었다 그럼 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매출도 확 늘어나고 시장성도 증명이 되고 FcRn 저해제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이뮤노반트가 나중에 M&A가 될 건데, 그게 목표니까요. 로이반트 회사의 목표니까 이뮤노반트가 나중에 M&A 될 건데, 지금 이런 매출의 성장은 반가운 박수를 쳐줄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큰 대형 제약사에서도 알제넥스 매출을 보면 시장성이 점점 커지네, 자리를 잘 잡아가는 약물이네, 그런 기전이네, 그러면 이뮤노반트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한올 입장에서도 알제넥스 실적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일본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할 때나 그런 계약면에 있어서도 경쟁사 매출의 상승은 일본 시장에서도 그 정도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로 증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판권이나 그 140이 개발에 대한 판권 이전 계약을 할 때 그런 경쟁사들의 매출이 늘어난 거를 또 무기로 해서 일본 제약사에서 좀 더 좋은 가격이나 아니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일본 제약사가 더 빨리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회사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경쟁사의 데이터가 이제 좋냐 나쁘냐를 이제 경쟁적으로만 볼 거면 사실 이 시장이 너무 과포화 상황에서 경쟁이 막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좋게 나고 내가 안 좋게 나고 이런 상황이면 상대방 데이터가 좋은 게 그렇게 좋진 않죠. 시장을 뺏겼다는 얘기니까. 근데 FCR인 저해제는 이제 막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고 시장이 커져가는 단계거든요. 그런 시장이 커져가는 단계에서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는 이야기는 경쟁사 약물도 진입을 했을 때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처럼. 처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가 나오고 지금 계속 성장을 하다가 꺾였잖아요. 일라일릴리도 같이 성장을 하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비만 치료제가 나오고 이제 막 시장이 성장할 때 그때 같이 일라일릴리도 같이 발표하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그 정도 사이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FCRN 저해제가 이제 처음 개화하는 단계고 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까지 늘어나고 시장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방 경쟁사의 매출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은 이뮤노반트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지금 140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그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뮤노반트가 140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발표가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는 이 로이반트와 아제넥스와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 차이를 빠르게 메울 수 있다. 그러면 그 빠르게 메우기 전에 대형 제약사에서 M&A를 통해서 아마 그 기업 가치를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M&A가 안 된다면 좀 이뮤노반트가 더 제값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면 알제넥스의 시가총액을 다 따라잡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10분의 1이나 11분의 1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140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지금 못 받았던 이 시장 성장, FCRN 저해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이뮤노반트의 그 데이터적 우월성, 알제넥스보다 IgG 감소 농도가 높고 편의성, 펜형 주사기를 통한 편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못 받았던 기대감들, 지금 140이 데이터가 없어서 못 받았던 기대감들을 내년부터는 받기 시작하면 시가총액의 갭 차이를 충분히 빠르게 메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가장 기대되는 이유고 사실 이번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해 임상도 데이터가 좋으면 물론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죠. 하지만 바토클리마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발표되는 TED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와서 출시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 바로 내년에 데이터들이 좋게 발표될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TED 발표나고 상업 안 하겠다고 하고 주가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내년의 기대감을 안고 좀 싼 가격에 사실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해 주신 분이나 계속 시청해 주고 계신 분들 모두 저는 하늘바이오 파마가 하루 이틀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럴 거면 이 방송 안 봐도 되죠. 차트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차트 보시는 게 낫고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같이 한 배를 타고 우리 같이 항해사가 돼서 서로의 우리 회사를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공부하고 때로는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면서 서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회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주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지금 8월에 발표될 데이터와 올해 말에 발표될 TED 데이터에 대해서 상호파가 안 되거나 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거나 해도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이제 140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니까. 근데 제 가정하에는 이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는 이미 그 전에 좋게 나온 것들이 있고,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이상해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TED도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3분의 1이 TED를 겪기 때문에 TED도 그레이브스병 효과처럼 많이 좋을 거다라고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홀딩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뮤노반트가 뭐 너무 좋은 얘기만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나쁜 얘기에만 집중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그러려고 지금 유튜브 찍고, 제가 대표로는 찍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뭐 최대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상황 판단을 해보면서 서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주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너무 구독 눌러주셔서 지금 800명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처음에 1명, 2명으로 시작해서 100명 됐을 때도 너무 신기했고요. 500명 됐을 때는 정말 신기했고요. 이제 800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게 이제 1000명 단위 숫자가 좀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구독 안 눌러주시는 분들 혹은 잠깐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꼭 구독 눌러주셔서 제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좀 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는 보람을 느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모두 읽어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생각이 모두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정도의 영상이나 아니면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바로 달아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댓글 통해서 지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과거부터 처음 보내주신 분부터 제가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보내주시는, 10,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는 질문하신 분한테 답변 영상을 달아드렸더니 이번에는 좀 크게 보내주셨는데, 뭐 식사대접이라는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보내주신 정성들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최대한 너무 긍정적도 아니고요, 너무 부정적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나, 저도 한올의 주주이기 때문에 조금 한올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잘 판단해 주시면서, 또는 반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맞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서로 윈윈 하는 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바로 시청해 주신 분도 계시던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고, 또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 한 개 기업으로 구독자를 800명 이상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참 이게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보상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영상을 켜놓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너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특히 더운 날씨 시원한 곳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